안녕하세요.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그 어울리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취미 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아예 진로를 바꿔서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왕이면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도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첫 곡 진우션입니다. 말해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잘 받지 않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잘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영향을 받죠. 근데 젊었을 때보다는 정말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한계 연습인 것 같은데 어렸을 네. 때는 누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 분명히 그 드라마는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고 나면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렇죠. 그 드라마 연출한 배우를 막 미워하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시절이 네.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몰입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길을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고 막 그러시기도 그렇죠. 한다네요. 그렇죠. 너무 잘 연출한 네, 덕분에 연기를 우리가 너무 하니까.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그 누구 슬퍼하면 듣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너무 슬프게 되고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은 상담사의 꿈이었는데 상담을 공부 다 하고 한 2달 정도 상담 실습하면서 병이 난 거예요. 네. 이 상담 실습한 도중에 이렇게 옆에 상담사 듣는 걸 자기가 듣는데 이 사람이 힘든 일이 다 자기 거 된 거예요. 이게 전에 가서 너무 퇴근할 때 몰입하셨구나. 털어버려야 네. 했는데 털어버리지 못하고 근데 예. 한 명 때는 견디는데 2-3명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 잠이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받다가 나중에 성숙되면서 덜 받는. 네. 아직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 뭐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갖고 계셔서 영향을 거의 안 받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안 받아 가졌거든요. 청하려고 네, 안 받아 청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한데 내가 이 다른 일을 딱 시작할 때는 거기에 몰입을 하려고 최선의 건강 아니면 네. 최선의 어떤 컨디션을 딱 조절하고 네네. 웃는 얼굴로 예. 그게 이제 단련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 봤을 때는 분명히 아까까지도 내가 사정일 때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눈물 흘렸다면 네. 1분 만에 바로 웃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좋지 않은 능력인데 그런 거가 좀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떤 책임감 같은 거잖아요. 네. 예. 이게 내 피곤함을 다음 만난 사람이 저한테 갖다 준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같이 흐리게 저를 공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학생들은 아니 교수님은 이게 연강이 딱 보면 이게 그 수업이 연강인데 네. 마지막 수업까지 저는 너무 그 첫 수업처럼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계속 뭐 뿌리니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모습도 그냥 학생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너희랑 똑같이 맞습니다. 나도 서서 이렇게 몇 시간 했지만 그러면 버티기 똑같이 힘들다. 그렇지만 잘해보자. 약간 네네. 이런 마음으로. 예. 예. 그게 바로 상대방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잘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회를 볼 때 어떤 친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네. 어떤 친구들은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거나 네.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또 네. 뭔가 도리는 있어요. 이게 대화 주제가 우리가 똑같은 예를 학교라면 똑같은 학교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보는 일과 얘 보는 일이 같은 일인데 시선 다르면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네. 일이란 게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밝은 면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면을 많이 보면 이 학교가 내가 여기에 진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막 하다 보면 이게 불만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분들은 이해는 되지만 멀리적 하려고 노력은 하죠. 영향 하나도 안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일은 항상 뭐 어두운 면, 밝은 면이 꼭 있기 때문에 빛과 맞습니다. 그림자를 어떤 걸 먼저 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네네.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장점을 더 부각하면 단점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네. 단점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은 장점 보이지 않고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이게 같이 동감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좀 예쁜 눈을 가지려고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예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쁘게 보일 네.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동페라분께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볼 수 있는. 네. 좀 본인이 좋은 점 보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만족도가 좀 높기 때문에 네. 많이 웃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딱 봐도 불쌍해 보인 물론 이제 이게 표정이지만 나이 먹으면 그 표정은 자기 태도거든요. 인생의 네. 태도.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닙시다. 예, 저희들도 많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뜻깊은 동창 모임이라는 글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960년에 초중을 졸업한 나는 가끔 그때 졸업사진을 보고 그때 그 시절이 매우 그리워진다. 동창 모임을 하고 싶은 생각에 많은 애를 썼다. 그래서 동창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처에 전화 연계를 달아보니까 60년이 지난 세월이다 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때 우리 반에는 43명이 있었는데 이젠 병고와 사고로 죽은 친구가 15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살아있음에도 어디에 사는지 연계가 되지 않는 사람을 빼고는 실제로 모인 사람이 20명밖에 되질 않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 속에 우리 동창들은 잘된 사람은 공정사, 의사가 된 사람, 또 벼슬자리에 올라 사업을 해온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잘 되지 못했기에 동창이라 하여도 정작 만났을 때 조금 어색하다 보니까 잘된 사람은 잘된 말만 하고 못된 사람은 씁쓸한 말만 하니까 모임의 분위기가 퍽 냉랭해졌다. 그중에 나로 말하면은 비교적 잘된 사람 줄에 선다. 문화사업을 하면서 정년퇴직을 했고 나라의 퇴직금을 받고 있으니 먹고 입을 근심 걱정은 없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건만 만나서 신세 타령만 하는 것을 보노라니 나는 저기 생각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 어이 동창들 우리 신세 타령 그만하고 그때 그 시절을 회역하면서 오늘 재미있게 놀아보기요. 그런데 유독 박성철이란 동창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한숨만 쉬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어째 그러냐라고 물으니 그는 원래 이번 동창 모임에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집에 아내가 몇 해 전에 사망을 했고 아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제 노릇을 못하고 집에서 그 애를 돌보기에 동창 모임에 올 기분이 없는 것을 억지로 왔다는 것이었다. 그 사연을 들은 나는 박성철 동창의 기구한 사연을 동창들에게 얘기를 했고 여러 동창들은 너도 나도 모두 자기 돈지갑을 열어서 박성철 동창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중국 돈 3,000원이나 되었다.
박성철 동창은 너무나 감격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연이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다 하면서 동창들의 뜨거운 정에 연신 굽석거리며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그날 그립던 학교 시절을 추억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마음껏 즐겼다. 이렇게 뜻깊은 동창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서로 늙음하게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세월을 보내자고 약속하면서 빠이빠이를 하였다. 라는 글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그렇죠. 이게 초중이면 중학교 1학년에서 네네. 3학년이니까 예. 벌써 70대 분이면 그렇죠. 거의 뭐 55년 네네. 이상이잖아요. 60년 가까이 만에 네.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세월이 그동안 반세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네요. 모습도 너무 많이 달라졌을 거고.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동창 모임을 가보니까 모습은 달라졌는데 저희들 그 시기에 네. 중학교 시기 아직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뭐 비교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70대 만나면 또 어떤 심정일까. 근데 마음 아픈 게 있어요. 15명이나 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떴다는 저는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이고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현실은 좀 다르구나. 그렇죠. 네. 예. 43명에서 20명이 만나셨다고 하니까 절반 그렇죠. 안 되는 숫자 근데 아닙니까? 사실 돌아가신 분을 빼고 정말 네. 불가피한 상황 빼면 거의 다 만났다고 봐야 돼요. 그 물론 이제 저희들도 만나보니까 확실히 정말 이날에 먼데 있거나 해외에 네. 있거나 그렇죠. 뭐 그런 상황 빼고는 다 올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동창 중에 3명이 이제 중학교 동창 1명, 초등학교 동창 1명, 그다음 고등학교 동창 2명 이제 그 병으로 2명, 또 사고로 이제 2명이 이제 동창 모임에 가서 돌아가셨다는 걸 네.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없다 하니까 그 네.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그 순간순간 거를 다 끄집어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더 같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네. 때는 그래도 공부를 해도 좀 더 신경 썼는데 사실 70대 분들은 맨날 놀았던 것 같은데요. 네, 우정이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동창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동창에게 그냥 서로 맞아요. 지갑을 열어주는 거. 네, 이게 바로 동창의 정 아닐까요? 저는 이거 여기 볼 때 울컥했어요. 네. 돈 때문에 울컥한 거 아니라 네네네. 사실 동창 딱 모이다 보면 층이 나눠져 있어요. 잘 나가는 친구. 그렇죠. 그다음 또 아직도 어렵게 사는 친구.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동창 모임 가보니까 중학교 동창 그래요. 자랑을 안 해. 이렇게 잘 나간 친구 자랑을 안 하고 뭐 못한 친구도 위축되지 않게 배려를 해주니까 네. 저희 동창 모임도 그랬거든. 딱 갔는데 중학교인데 정말 밖에서 직장 없이 이렇게 그 물건 파는 친구 있어요. 저녁마다 막 쫓기면서 네. 이렇게 파는 친구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우리 그때 중학교 때 얘기만 그 시절로 나와요. 돌아가서. 그러니까 네. 그 중학교 때 시절이 오히려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닌 친구가 더 잘 나갔어요. 반에서 막 다 후려치고 다니니까 장난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배려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너무 남다르죠. 네. 누가 뭐 도와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마음으로 지갑을 여시고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힘내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릴 때는 마음으로 응원할 게 너무 고마웠는데 네. 나이 점점 드니까 마음 플러스 그렇죠. 행동. 경제력이 좀 예. 보탬이 그러나 되면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이해할 게보다는 정말 내 아플 때 와서 들어주는 거. 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고맙고 그게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더 감동되는 겁니다. 예. 동창회 가면은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술도 좀 한두 잔씩 하시고 네.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도 추시지만 이렇게 좀 보람 있는 일도 한두 가지씩 하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으네요. 그 시기 동창들 뒤떨어지지 않게 네. 내 선에서 최대한은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보다듬어주면 그게 동창회의 매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동창 모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포분들. 맞아요. 지금 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매년마다 동창 모임 하는 분이 네네네. 계세요. 그래서 동창 모임 회장도 경쟁인 경우가 있어요. 예. 해보니까 이렇게 동창 모임 회장 이런데 그럼 내년엔 내가 해서 좀 더 잘해보자. 그래서 그 연말에 연초되면 대림동이나 이제 가리봉동 가면 네. 거의 이제 딱 보면 동창이 보여요. 맞아요. 그 나이대로 비슷한 네. 분들이 막 말도 반말 너무 많이 난 그게 너무 정이 있어서 누구야 보기 누구야죠 좋습니다. 바로. 네. 김중섭 선생님 동창 모임에 지금 20명이 모였다 하셨는데 올해 동창 모임엔 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연락이 돼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박상규가 불러줍니다. 친구야 친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리준송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친구의 사랑이란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께서 주신 점심 밥값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여러 친구에게 돈을 빌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간식 사 먹을 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영양 없이 굶게 됐네? 이걸 어쩌지? 아침에 지각할까 밥을 적게 먹고 왔더니 배고프네. 나의 배에서는 어서 밥을 달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바로 그때 지성이가 내 곁에 다가오더니 돈 5원을 주면서 어서 밥을 사 먹으라 했습니다. 너도 돈 없잖아. 나한테 주면 어떡해? 난 지성이의 사정을 뻔히 알기에 돈을 되돌려 주자고 했습니다. 나 아침에 밥 많이 먹고 와서 배고프지가 않네. 그래도 나는 차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이가 거짓말하는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돈을 그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는 내 허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는 얼른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지성이 돈으로 밥을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지성이가 굶게 된 거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나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있는 지성이를 몇 번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지성이는 배가 고픈지 수업 중에도 계속 배를 쓸고 있었습니다. 난 날 위해 일부러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준 지성이가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오늘도 친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감동에 젖어듭니다. 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10대 그 남학생들은 예. 눈만 저는 아들을 안 키워서 모르는데 보니까 그렇죠. 어릴 때 우리 애가 어릴 때 보면 남자를 진짜 돌아서면 배고프고 맞아요. 뭐 언제 뺏어 먹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뭐 네. 양보까지 사실 읽어보면서 어른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때 알고도 눈치챘지만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가 배를 굶으면서 네. 이게 준다는 친구한테 점심 사 먹으라고. 그것도 10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예.
진짜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네. 아들이라면 정말 키우고 싶네요. 예,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게 우리 준송이는 정말 그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송이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네. 지성이가 배에 굶으면서 주는 게 그 보니까 또래는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 친하죠. 같아요. 네. 예. 뭐 맨날 내 거 뺏어 먹는데 주고 싶겠어요. 예. 근데 우리 동포 학생들이 보내오는 편지 사연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순수하고 그런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편지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네. 10대 때 근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도 10대 때 사실 순수하고 네. 정말 친구를 위해서 그렇죠. 옛날에 막 의리 있는 사람은 칼도 찬다 이런 얘기처럼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 내가 생각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관심 주는가? 상대방이 아직 요구도 안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그럼 좀 더 다가가고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포 애들은 사실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나와 있거나 네. 뭐 그런 일본에 가 친구들이 있거나 많죠.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민감하고 있겠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한 마음도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애들 종종 있어요. 너무 기특하네. 네.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이 기특하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외로움과 예. 그거를 미리 알았다는 거잖아요. 어른스러워졌다는 거죠. 네. 예. 이도 친구도 사실 진짜 어른스러워요. 네. 한 명은 너무 배고파서 먹으면서도 미안함. 사실 먹으면 네. 너무 기쁘잖아. 기쁜데 그 생각 미안하기도 하며 서로 눈치 봤다는 거 10대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준송이하고 우리 지성이가 아주 아름다운 우정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면 훌륭한 또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막 그림이 보여요. 이게 얘네 어른 될 때까지 얼마나 네. 서로 응원을 하고 도와주고 또 남자애들은 말을 다 하지 않아요. 도와줄 때. 그냥 네. 툭 던져주잖아요. 이게 어른 됐을 때 누군가 분명히 어려웠거나 이럴 때 또 친구가 이렇게 받쳐주고 네. 그 사람 인자 보면 서로 이렇게 받쳐주니까 인자잖아요. 기대고 있죠. 네, 이 두 네. 친구 딱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야, 이제 어른 되면 너무 더 아름다운 우정이 둔득하게 쌓아가는 게 뻔히 보이니까 네. 네, 우정 잘 쌓아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쯤에는 우리 준송이가 간식 돈을 좀 가지고 와서 지성이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어제 고마웠어 하면서 분명히 그러죠. 이렇게 그랬을 것 받았으니까 같은, 네, 이제 그런 굶지 느낌이 않게 드네요. 네. 이게 내가 이제 잊어버리면 자주 잊어버리는데 친구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돈 안 가져와서 그러면 이제 이 버릇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최대 엄마가 챙겨줘 더 챙겨와서 친구랑 밥 먹는 거죠. 예, 우리 준송이, 지성이 아름다운 우정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합니다. 나미의 영원한 친구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마트 김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인 동포 사회도 러시아 정교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면서요? 네, 러시아 구력으로 성탄절이었던 지난 7일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신년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고려인들은 한소 수교 이후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그 기독교 선교사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고려인 동포들은 그러니까 10월 25일에 이제 한 번, 그리고 이제 인류수역으로 10월 25일에 해당되는 1월 7일에 다시 한 번
성탄절을 축하를 하게 됩니다. 네. 두만강을 넘어서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했을 초기부터 러시아 정교를 주로 믿었던 우리 동포들은요,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뒤에도 그 전통은 이어졌고, 현재까지 고려인 동포 사회는 러시아 정교의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는 꼭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라기보다는 오랜 문화 관습으로서 이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오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러시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그레고리력 태양력과 약 8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인류소력,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태양력이긴 하지만 러시아 구력이라고 하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걸 사용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현재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정교에서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러시아 구력으로 계산해서 지난 7일에 성탄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성탄 이브인 6일 성탄 전야에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러시아 정교의 성당들을 찾아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기일이 러시아 정교의 총 대주교는 타스 통신과의 연례 성탄적 인터뷰에서 성탄절 예식을 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잘못된 길과 지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했다면서 어떤 외부인의 악도 삶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러시아에 기도하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 국립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학술대회였습니까? 예, 카자흐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학술행사는요, 이 대학 아시아연구소 소장인 김게르만 교수의 70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현대 아시아 연구의 맥락에서 본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현안이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국가 중에서 아시아 연구 분야의 아주 핵심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에는 바로 게르만 교수의 한 공헌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거의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주로 참석을 했는데요. 구소련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자들에게 경배 같은 역할을 한 거의 학문적을 기리면서 동시에 한 연구자의 연구가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민족 역할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지표가 내리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요,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또 발표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김게르만 교수는 카자흐 국립대 역사학부를 졸업하고요. 또 한소수교 후 첫 번째 제1호 한국의 정부초청장 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한국에 갔고 또 거기에서 한국을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본인의 원래 전공인 역사학과 더불어서 한국학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교수는 한인 이민사를 비롯해서 우리 고려의 역사와 관련된 다수의 저서를 썼고요. 또 평소에 많은 관람을 현지 언론에 이걸 하면서 본인의 한인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러시아 대통령이 살린 동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른사칼린 신 크리스티나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2024년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대통령이 바이칼 방문하는 곳이 꾸민 소녀의 소원을 이루어준 곳입니다. 대통령은 러시아 청년 자손 방문의 지원 속에 최고의 활동으로 조성된 소원의 여우가 전 러시아 활동의 일환으로 새해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신 크리스티나는 유순사칼린스크 푸시킨 제1호 김나지아 2학년생입니다. 8세의 소녀는 유년의 대열에 올랐고 스포츠 에어로빅 준회 경기에서도 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어떤 계기로 크리스티나의 사연을 알게 됐을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제 전시 포럼 행사장에 설치된 새해 여우가에 우리 함께 국민 참여 포럼의 일환으로 크리스티나의 소원 카드를 여우가에 썼대었습니다. 대통령은 전화 통화 중 크리스티나에게서 여행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받은 기쁜 추억에 관심을 가졌고 대통령이 직접 여행한 바이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무엇보다 박물관이 마음에 들었다며 현미경 통해 지역 식물계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한 크리스티나의 부모 신 로만과 손 아나스타시아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여행을 조성한 조직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로만도 극동 지역의 소식들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가운데 유순사칼린스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도시 신공항 총사가 운영되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티나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소중한 꿈을 이루어준 데 감사를 표하며 대통령의 모든 꿈도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신 크리스타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2024년 새해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성탄절인 지난 1월에요. 대통령이 바이칼을 방문하는 것이 꿈인 소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는데요. 이번 행사의 목적은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새해의 마법과 기쁨을 선사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신 크리스티나는 유즈노 사할린스크 푸시킨 1호 김나지아 2학년 학생인데요. 크리스티나는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바이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여기를 여행하고 와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도 바이칼을 다녀온 여러 가지 얘기를 크리스티나와 나눴다는 소식입니다. 크리스티나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소중한 꿈을 이뤄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의 모든 꿈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얘기도 나눴다고 하는군요. 그런 소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야, 너 몇 번 탔냐? 나 3번. 누나는? 난 4번 탔는데? 누나 왜 4번이나 탄 거야? 너 화장실 가 있을 때 한 번 더 탄 거야. 같이 타야지. 누나 혼자 더 타면 어떡해? 지금 타, 그럼. 더 타고 싶은데 누나 나 이거 너무 무거워. 이게 좀 무겁긴 하지. 나 누나가 이것 좀 들어주면 안 돼? 야, 내 것도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가는 거 안 보여? 이거 탈 때는 재밌는데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래? 그럼 엄마한테 집 가자고 할까? 아니야 싫어. 얼마 만에 온 건데 나 이거 실컷 타고 가야 돼. 그렇지? 응. 그럼 잔말 말고 끌어.
누나 응, 누나 안 힘들어? 나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 누나 응? 우리 이거 같이 탈까? 같이? 내 걸로 같이 타면 우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면 되잖아. 진짜 그러네? 그럼 누나가 이거 끌고 와. 야, 같이 끌고 가야지. 혼자 가면 어떡해. 다음에는 내가 끌 테니까 누나 혼자 끌고 와. 씨, 어린 게 잔머리 봐라. 빨리 와. 혼자 탈 걸 괜히 같이 탄다고 하지. 빨리 와. 이것을 타다가 남동생이 힘드니까 누나한테 같이 타자고 하더니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네, 눈밭이나 빙판 위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봅슬레이나 스켈레톤, 루지 같은 스포츠도 이것의 한 종목입니다. 이것은 보통 바닥면에 날이 있어서 스키나 스케이트와 같은 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건 눈이나 얼음, 잔디 같은 곳에서 타는 게 일반적인데 개가 끄는 이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눈에 타는 눈 이것을 많이 타는데요. 예전에는 비료포대나 쌀포대 또는 대야를 이용해서 이것을 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인공으로 만든 이것 장에서 안전하고 신나게 이것을 타는데요. 원형이나 튜브 형태의 기구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것을 타는데요. 올라갈 땐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와서 너무 신나고 즐겁죠? 그렇죠. 특히 겨울방학이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많이 가는데요. 이곳에 가는 걸 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눈 위에서 타거나 끄는 썰매를 말하는데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이 타죠? 예전에는 동네 뒷동산에서 이것을 탔다면 요즘에는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인 이것 장에 가서 이것을 많이 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속눈썹, 2번, 서핑, 3번. 눈썰매.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겨울방학이 되면은 이것을 타러 가곤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요즘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요. 놀이공원 같은 곳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방학 되면 아이들 데리고 이곳을 찾는 부모님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여기에 가서 온종일 이것을 타면서 놀기도 합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은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많이 탈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추억도 많으시죠? 겨울방학에 대한 추억, 또 이것에 얽힌 추억 행복우체통으로 가득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한글 문학이 태어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준 것이 바로 선봉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봉의 문학작품도 많이 발표가 됐다면서요? 선봉신문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 한글 맞춤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한반도의 소식을 전하고 여러 가지 했던 역할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 고려인들 중앙아시아까지 와서도 이 고려인들이 고려인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고 남을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큰 역할은 뭐니면 해도 이 선봉신문이 한글 문학에 일찍이 눈을 뜨고 한글 문학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품을 지면에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학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한글 문학이 1980년대, 1990년대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이 바탕을 마련해 준 게 이 선봉신문이죠. 그래서 네.
또 고려인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도록 해준 역할은 우리가 5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찬사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봉에 문예 페이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선봉신문은 사실은 창간 후부터, 그러니까 1923년 3월 1일에 3월 1일이라는 제호로 창간됐을 때부터 문학작품이 이렇게 계속 실립니다. 거기에 이 우리 3.1 운동 정신을 생각하면서 울분을토하는 그런 시들도 있고, 네. 또 이런저런 작품들이 실리고, 그 뒤로도 꾸준히 시나 또 단편이나 또 어떤 산문, 또 이런 뭐랄까요, 여러 가지 희곡 작품의 일부나 이런 작품들이 꾸준히 이렇게 실리고, 또 이렇게 평론도 나가고, 또 작품을 실어달라는 이런 독려의 글도 실리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많은 작가들이 발굴되고, 이 문학 작가들이 끊임없이 신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예 문예 페이지를 만들어달라. 당시에 이제 고려 이 소비에트 작가 동맹의 고려인 분과가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 선봉신문이 1933년 10월 3일에 아예 문예 페이지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네. 2주에 한 번씩, 물론 이것이 정확히 지켜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아예 문예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시 또는 단편소설, 평론, 이야기, 그러면서 이걸 펼침으로 인해서 많은 작가들이 뜻을 갖고 이렇게 투구하게 만들고 이런 큰 역할을 했던 게 문예 페이지입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이 문예 페이지에 글을 올리셨을까요? 당시에 글을 실었던 분들이 대부분 고려인 한글 문학의 1세대를 형성했던, 지금도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대부분 이제 고려 극장과 신문사에서 일을 했던 연성용, 대장춘, 강태수, 전동혁, 김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1세대 작가들 대부분이 그때 등단을 했고요. 또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필명으로 이렇게 등단을 해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동맥이혈이나 자강이나 이런 식으로 필명으로 등단한 분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유명, 무명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작품을 실었고, 결국에 이분들이 강제주택 탄압을 피한 분들이 모두 살아남은 분들 중심으로 고려인 한글 문학 1세대가 형성이 돼서 이분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작품 활동하고 2세대, 3세대를 키워내서 한글 문학이 1990년대, 정확히 말하면 2000년 초반까지 이렇게 살아남을수록 했던 이 원동력이 됐고, 그 바탕이 되어준 게 이 선봉신문의 문예 페이지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선봉신문의 문예 페이지는 고려인 한글 문학의 어떤 발표의 장이었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선봉 말고 다른 신문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일부 작가들은 다른 지면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고, 또 그런 신문들은 잠깐만 존재하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작가들은 모두 이렇게 선봉신문의 작품을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선봉신문으로 모두 수렴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문예 페이지를 만드는 거나 작가들이 이렇게 작품을 발표하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한 분이 이제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로 불리는 포석 조명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작가가 지금 조명희 작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명희 작가의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명희 작가는 발표한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분이 산문시, 일제에 대한 저항시 짓밟힌 고려가 있고, 그 외에도 10월에 제가 지금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와 평론과 또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을 발표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희 작가가 쓴 작품 중에서는 물론 또 낙동강이라는 시도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짓밟힌 고려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1928년 8월에 소련에 망명해가지고 그해 11월 17일에 선봉신문에 발표했던 이 장시 짓밟힌 고려는 당시 고려인 대중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당시 고려인 청년이나 지식인들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비공식, 공식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시를 누군가가 우리가 마치 뒤풀이에서 노래를 하듯이 네. 이 시를 외우는 걸 당연히 여겼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살았을 때 1990년대 후반까지도 이 시를 외우고 있던 노인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조명희 작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조명희 작가는 그 뒤로 이 신문과 또 육성촌이라고 하는 연해주 한 시골 농촌에서 농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나중에는 이 조명희 작가를 그 작가의 뭐랄까요 활동을 알게 된 소비에트 그 파데이브라는 그 작가가 추천을 해서 소련 이 작가동맹에 가입을 시켜주고 그래서 조명희는 소련 작가동맹에 가입을 해서 고려인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을 키우다가 거기에서 각종 이제 그 신문에 네. 신문사에 한글문학 강좌도 열고 작가들을 양성하고 또 평론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등단해서 신문에 이렇게 내게 되면은 조명희가 선수 이렇게 평론을 써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하도록 문학적으로 발전하도록 독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석 조명희가 나중에는 제소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그 선봉의 문예 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그 아주 주도적으로 글을 발표했던 포석 조명희 작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박문호 시조 님이 오시는지.